유동성하고 AI 두 가지로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유동성은 계속 뿌려질 거니 유동성 걱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AI가 고점을 찍냐 안 찍냐의 문제에 좀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AI가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큼 위로 업사이드가 더 있냐? 신기하게도 나오더라고요. 조선은 어떻게 보냐면 LNG 쪽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다시 신고가 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은 반도체가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과 2026년에 함께하는 첫 번째 방송인데요.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보면 내일이 상승하고 있는데 뭐 첫날에 2.2%, 그 다음날에 3.4%, 1.5%, 그래 0.5%. 오늘은 또 1월 8일인데 지금 아직 장이 마감 직전이긴 하지만 1% 정도 급등하며 4,500을 돌파하고 안 된 장중에 4,600도 돌파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연초부터 슈퍼랠리 보이는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뭐고 이런 강세장 앞으로 좀 지속되는 걸까요? 일단 뭐 가장 큰 동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사이클로 네. 이 두 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종목의 상승이 지금 뭐 연초부터 지수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네. 1월부터 삼성전자가 16.7% 정도 오르고 있고요. 밀리면 다시 오르고 밀리면 다시 오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 15% 좀 올랐고요.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주거리 받거리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어제 빼고 최근 1월서부터 시총이 약 375조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 중에 약 300조 정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 좌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올라왔는데 이제 뭐라고 볼까요? 반도체 업사이클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장 최근에는 CT에서 삼성전자 목표주가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네, 그리고 100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맥쿼리에서 어저께 나온 것은 24만 원.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24만 원짜리 나왔죠. 지금 거의 더블 가까운 거네요. 지금 봐도. 네, 타블까지는 아니지만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위쪽으로 업사이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날에는 개인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급의 순환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많이 상황인데, 나오고 있죠. 예, 뭐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CES를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은 시가총액 1, 2위가 메모리 쪽이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36% 되거든요.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하다 보니 지수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날도 많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빈입빈 부입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말씀하신 대로 4,600 시대 열렸고 500 상승분의 상당수가 반도체 두 종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쏠림 현상, 뭐 누군가 양날의 검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뭐 정상적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별히 더 그렇죠. 뭐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54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면 3.5배 정도 돼요. 일본이 3.5배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뭐죠? 도요타 정도차입니다. 도요타가 500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3,500조 시장의 1위 기업이 500조거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3.5배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시장인데 전체 시장이. 그런데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시가총액 1위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쏠림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조 이상의 기업이 우리나라가 한 3, 4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본은 20여 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 우리 시장의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른 쪽이 같이 올라가 주면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이 두 종목 위주로만 오르면서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면 투자자들은 좀 심리적으로 피곤함이 많이 쌓이죠. 네, 그런 상태에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를 때 가파르게 오르지만 아마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 두 종목이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타나면서 지금은 상승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내려갈 때도 조금 더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위쪽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하이닉스는 처음에 100만 원 얘기하다가 12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24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빠지면 매수 들어와서 다시,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마이너스 나면 다시 플러스 되는 그런 강세 시장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더 바라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수도 지금 4,600포인트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1분기 내에 좀 더 빠르게 5천을 바로 넘어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라는 게 이제 팔지 않고 더 기다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사는 사람들은 시장의 수익률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패시브 자금들은 또는 뭐 ETF에 있는 자금들은 사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특징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미국 역시도 그랬어요. 미국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빅테크 위주로 S&P 500이 올랐고요. 그들을 빼고 나서 나머지들은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작년 내내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빅테크들이 조금 쉬어가는 중에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인 엔비디아가 지금 박스권에 있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좀 쉬어가고 있고, 다른 종목 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지수는 강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반도체가 지금 오르고 있는 그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1, 2위가 두 개 합쳐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820조니까 SK하이닉스가 540조니까 1,300조, 1,400조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사실 지난달에 1,000조 돌파 이런 얘기 예, 맞아요. 1,000조 돌파.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내친 김에 1,000조 개별 1,000조가 아니고 좀 이제 희망사항이지만 네. 1조 달러 가자. 우리나라에도 1조 달러 기업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반도체 업사이클도 이 영향을 주고 있고, 당연히 뭐 이익 성장을 추정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투자 심리에 의한 수급이 상당 부분 시장을 위쪽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뭐 바로 꺾이지는 않겠죠. 어떤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트리거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조금 지나면서 아마도 다른 쪽에서 나오겠죠.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곰곰이 좀 생각을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을 좀 더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코스피 중심으로 했을 때 투자자들 동향은 어떤 건가요? 개인, 기관, 외국인 누가 사고 지금 누가 지금 증시를 올리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올라온 상황을 보면요. 네. 뭐 쭉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저는 1차, 2차, 3차 상승이라고 하면서 제가 기초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월봉인데 이제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상승을 못했어요. 보시면 2023년도 못했고, 2024년도 못했고, 2022년은 하락하는 시장이었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볼까요? 2022년은 하락하는 시장이었고, 2023년도 그냥 옆으로 있었고, 네. 2024년도 안 좋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2025년도에 상승을 한 건데, 2025년도의 최저점이 4월에 그 관세 때문에 4월에 최저점이었거든요. 네. 이 저점으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이 1차 상승을 어디부터 시작했냐면은 5월 말 6월 첫째 주에 있는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상법 개정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 시장이 1차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상승이 있었는데 반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 조정 보이고 12월에 또 주춤했죠. 그리고 1월에 다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적 분석을 또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지금 3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급 지금 질문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이거 방송하면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보진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부터 7월까지 올랐을 때 1차 상승 시에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서 매수에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기대감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점으로부터 반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관 위주로 플레이가 됐어요. 기관 위주로 됐었고요. 조정을 거치고 나서 9월과 10월에 반도체가 올라오는 동안 외국인들이 약 11조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11조 좀 넘게 순매수하면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샀어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조정을 보일 동안 외국인들이 16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은 12월 말서부터 이번에 올라오는 동안은 외국인들이 약 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지수도 높은 상황이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더 강하게 사야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조뿐이 안 샀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느냐? 그것은 매도의 심리가 약화되고 그래서 조금만 사도 매도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 있고 사는 사람들은 급하게 사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또 거기에 개인이 덧붙여 있습니다. 개인들도 이번 12월 말서부터 약 7천억 정도 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밀리면 개인들이 사고 또 올라오면 좀 팔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2021년도에 약간의 포모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서서히 포모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매수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전자의 반도체 위주로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종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개인들의 힘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6월부터 9월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야 되는데 올해 시황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3법 개정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왔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두 번째인 9월과 10월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왔거든요. 즉 반도체를 산 겁니다. 이번에 외국인들이 3조 원 들어왔거든요. 이거 반도체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그걸 사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반도체 업사이클이니까 그걸 사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그냥 반도체를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반도체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개인들의 힘이 덧붙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는 사이에 기관들은 약 3.7조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패시브 자금, ETF 자금들이 좀 들어왔던 것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도 뭐 투시나 사모펀드 이런 데들도 좀 매도를 좀 하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은 뭐 차익 실현 하면은 그냥 다 팔고 나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9월에서 10월까지 외국인들이 11.8조 정도, 한 12조 정도 샀거든요. 11월 달에 16조를 팔았어요. 뭘 팔았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았어요. 매도하는 동안에는요. 그러면 근데 왜 팔았냐? 라는 설명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그럼 반도체 업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팔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올라오는 동안 저점 4월부터 따져봐도 그렇고 9월에서부터 올라와도 SK하이닉스가 거의 100% 올라왔어요. 삼성전자는 그 정도는 안 됐지만 근데 외국인들의 헤지펀드의 입장에서 볼 때 대량의 자금으로 어떤 종목을 샀는데 또는 어떤 시장을 샀는데 잠깐 사이에 50% 100% 수익률이 났어요. 그러면 연말에 그거를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없을까요? 그리고 연말에는 클로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반도체를 매도를 했고 또 이 사이에 특별하게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우리나라 원화가 워낙에 약세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판 거예요. 즉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반도체 업사이클이 이제 끝났다. AI는 이제 안 돼. 라고 해서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인들은 지금 그걸 다시 사기 시작을 한 거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만 사는데 우리 시장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5,000포인트 위로 가면서 정말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외국인들이 반도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소위 우리나라의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이 부분에 디스카운트에서 프로그램에 외국인들이 신뢰를 가지면서 들어왔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인 내용들이고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대만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은 반도체 위주로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요즘의 수급은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요즘에 좀 사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 두 종목을 번갈아가면서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들이 이제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기관들은 분할 매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차익 실현하는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밸류업 그런 걸 기대감, 정책적 기대감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산 부분은 좀 그래도 여기 구간에도 좀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게 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선법 개정과 세법 개정을 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그게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했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정말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느냐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우리도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안 되지만 특히
정책 기반자들의 정치인들이 여기서 우리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우리 밸류 프로그램 성공했어. 이거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은 그대로 계속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계속 정책이 펴져 있어야지만 이 시장이 올라가다가 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산이 깊으면 골도 깊잖아요. 네. 이러다가 추락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 투자들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밸류 프로그램, 3법 개정과 세법 개정이 얼마나 강력하게 시장이 유지되고 그런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많은 게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폭과 그리고 강도가 다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럼 겁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위주로 샀는데 그 말씀하신 5,000P 달성을 위해서는 좀 어떤 업종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상법 개정 뭐 관련주들이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상법 개정에 대한 외국인들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다른 뭐 섹터를 산다는 걸까요?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시장을 쭉 보면서 여기서 반도체가 계속 가면서 물론 기저는 AI예요. AI. 아까 기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부터 항상 우리 시장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전체 매크로의 기저는 유동성과 AI입니다. 유동성과 AI.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오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감세 정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 그리고 연준에서 QE를, 자기네는 QE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난번 방송 때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QE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단기 채권을 400억 달러씩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계속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 2022년부터 2025년 말까지 연준은 QT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니까 시장이 빠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올랐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뭐 때문에 올랐느냐? 그게 AI예요. AI죠. 그게 AI예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유동성하고 AI 두 가지로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유동성은 계속 뿌려질 거니 유동성 걱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AI가 고점을 찍냐 안 찍냐의 문제에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AI가 가다가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고 또 가다 출렁거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만약에 자본 지출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 있던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단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마진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거기서 고점을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언제쯤이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고점을 찍고 딱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미 미국 시장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다 많이 빠졌습니다. 반토막 종목들도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못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바탕 하에 기저하에 미국의 유동성과 미국의 AI 버블 붕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있는 거지 그들이 추세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바탕 하에 우리 시장에서는 소위 밸류 프로그램에 있는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 이게 지금 대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업사이클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업사이클은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매일매일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고 반도체 영업이익이 얼마큼 될 거고 지금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100조 얘기하다가 지금 133조가 나왔어요. 레컬에서 올해 133조. 네. 133조가 나오려면 110조가 분기당 30조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보다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위로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지 나빠질 거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사이클은 이제는 어디가 고점인지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어디가 고점인지만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걱정이 없는 상황인데 그것만 갖고 지수가 계속 오르면서 간다. 이 부분은 어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쉬는 구간이 생기면 네. 그 바톤 터치를 누군가 받겠죠. 그럼 그 바톤 터치를 받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을 꼭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소위 3법 개정 그리고 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다른 것들이 이걸 받아치면서 수급이 순환하면서 이 지수가 탄탄하게 갈 수 있거나 또는 지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나온 거죠. 만약에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 다음 바톤 터치는 어디서 받을 거냐는 3법과 세법 개정,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들. 그걸 우리는 지난 6월에 봤습니다. 뭐였죠? 지주회사, 지주, 배당 관련주, 네. 그리고 금융회사. 금융. 예, 금융회사. 얘네들이 다시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금융에서는 뭐 은행과 증권 위주. 은행 증권 위주였고요. 예, 그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주가 요번 뭐 CES 관련해 네. 가지고 얘들이 뭐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물론 뭐 그게 모멘텀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세법 개정이 뭐죠? 배당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뭘 보시면 되냐면, ETF 들어가면 배당 관련 ETF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배당 관련주에서 거래량 많고 이런 종목들의 ETF를 눌러보면 거기 있는 종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배당 관련 종목들의 상위에 그 포션이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차에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들이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쉬면 그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바톤 터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네, 그러는 사이에 반도체가 요번에 오르는 동안에 반대로 꺾이는 데가 있었죠. 그게 조방원이었죠. 조방원이었는데 방사는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고, 네. 조선은 방사보다 덜 빠졌지만 최근에 뭐 종목별로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은 거의 안 빠졌었어요. 근데 얘네들 중에서 예전처럼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섹터별로 차별화되면서 하나씩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질문을 안 주셨지만, 조방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금융지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네들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팔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언제 올라가야 되느냐? 이거는 반도체가 멈칫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급이 다 일로 가니까. 예, 수급이라는 게 한정된 수급이 있는 거고, 무한대로 들어오는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장 내의 수급이 일정 부분 여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모두 다 정신 팔려 있는 거고,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구간, 만약에 꺾이는 구간이 아니더라도 쉬어간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지금 말씀드린 쪽으로 매기는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그러면 주가 수입의 퍼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는 어떤 편이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시아 신흥국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적용할 경우에 뭐 코스피 5,600 도달도 가능하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랑, 지금 증시가 4,100, 890인데 여기서 더 위로 보시나요? 이사님도? 4,500이면 전 더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뭐 5,000 몇백, 뭐 6,000 얘기를 좀 하고 네, 있는데요. 5,600까지 전망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뭐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은 위로 업사이드를 목표 지수를 어디로 해야 되는가는 사실 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방송 많이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네. 시장이 막 급락하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멀티플이 평균적으로 얼마이고 PBR이 얼마인데 이 정도에서는 뭐 사야 된다. 락바텀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올라갈 때는요, 과거의 평균이 이러니까 PBR 평균이 이렇고, 그래서 그 전체 대역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됐으면 뭐 고점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근데 김 작가님 물어보시네요. 없잖아요. 왜냐? 벗어나 있어요. 이제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 예전처럼 그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리 미국처럼, 미국은 약 27배 정도 됩니다. 네. 이거 한 27배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인도 25배, 제가 잠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유럽은 한 19배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10배가 되냐, 뭐 11배냐, 12배냐 그랬었습니다. 11배, 12배 얘기할 때가요, 이제 3,000 넘어가고 막 그랬을 때였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이거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플 PER을 계산하는 게 다 다르죠. 좀 달라요, 사실. 이게 제가 약간 숫자 자체에 대한 그것을 내놓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12개월 포워드 앞으로 이익 대비 멀티플이 얼마큼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우리 멀티플을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과거 2025년 기준으로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벌써 한 16배, 17배 아시아 평균 정도로 왔어요. 네. 그런데 12개월 포워드로 볼 때 반도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올해 영업이익 전체 우리 코스피에서 400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둘이 합쳐서 200조 될 거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130조고 SK하이닉스도 어떤 데 120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합쳐서 250조, 260조로 지금 몇 %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 성장률에 대한 증가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멀티플은 낮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 바의 자료를 보면 한 13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냐면요. 지금 현재 4,500포인트라고 기준으로 잡고 제가 그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아 평균 PBR이 한 1.5배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1.4도로 했을 때 1.3배 정도, 1.35배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걸 나눠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큼 위로 업사이드가 더 있냐 그 퍼센테이지를 4,500으로 계산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5,000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5,000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네. 우리 멀티플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아시아 평균 멀티플 정도를 추정한다면 5,000포인트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근거인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멀티플 자체를 PR 자체를 뭐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자꾸 그래서 그걸로 계산보다는 저는 어떻게 계산을 많이 하고 있냐면요. 저희 우리 회사 방송 교보TV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온 김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그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봅니다. 저는 기초 분석으로 많이 또 봅니다. 근데 기초 분석 평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나가 보면 기초 분석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1차 상승이 있었고 조정 보였고 2차 상승이 있었고 조정 보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3차 상승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뭐죠? 이제 많이 방송하셨으니까.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죠. 5파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엇 파동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1파동이 되게 길잖아요. 그럼 2파동이 짧아요. 상승 파동이 짧아집니다. 근데 1파동은 쪽분이 못 갔는데 2파동이 엄청 길었다. 그럼 3파동이 그렇게 2파동보다 길지 않아요. 이게 등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좀 갖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상승한 6월에 1파동이 1차 상승 때 1파동이라고 하면은 너무 길적으로 하니까 1차 상승 때 이게 한 20% 올랐어요. 지수가. 여기 한 20%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정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상승 때 29% 정도 올라요. 거의 30% 2차가 좀 더 길었네요. 네, 좀 더 길었어요. 저는 이 3차가 2차보다 길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쪽, 이론적으로 볼 때. 물론 기쪽 분석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상황에 맞춰야죠.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을 하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의 그냥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서 4,050포인트를 계산을 했고요. 그때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요 시작점 있잖아요. 이게 4,146포인트 시작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4,100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4,100으로 계산해서 이 30포인트보다는 못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 20% 오른다고 만약에 해볼게요. 20% 오르면 4,100에서 20% 오르면 800, 850,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15% 오르면 4,600 정도가 되고요. 러프하게요. 20% 오르면 4,800을 넘고요. 25% 오르면 딱 5,000이에요. 근데 30% 2차 상승 때처럼 더 오른다. 그럼 5,000포인트 위로 가겠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멀티플로 봐도 그렇고 제가 분석하는 기초 분석으로도 그렇고 이 시장이 이번 3차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후에는 쉬지 않을까. 대세 상승으로 꺾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쉬어가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이 제일 낮은 15%도 4,500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면 4,8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800에서 5,000 사이, 이 사이는 일단 트라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5,000을 넘냐, 안 넘냐를 이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갖고 계시니까, 김 작가님도 갖고 계시죠? 그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겠죠. 삼성전자 언제 팔아야 돼? 그러면 24만 원이 나왔으니까 20만 원이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 자체를 갖고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 삼성전자의 멀티플 갖고 타겟 프라이스에 더 갈지 덜 갈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왜? 우리 지금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도 다 틀렸잖아요, 그동안 오면서. 사실 모른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뭐냐? 지금 지수가 4,000포인트, 4,100, 4,200 이렇게 있을 때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있을 때는 밀려도 나는 안 팔을 거야. 왜? 더 갈 거야. 밀리면 난 또 더 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갖지만 지수가 4,800, 5,000 가까이 갔어요. 삼성전자가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갔어요. 지수 자체가 이미 거의 가 있어. 근데 거기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 꺾이는 현상이 좀 나타나면 거기서
내가 밀립은 사야지? 거기서 난 기다려. 더 갈 거니까. 요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이 지수가 좀 힘을 잃을 거냐를 얘기하는 거지 딱 짚어서 어떤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 정도 생각한다 말씀드립니다. 엘리엇 그럼 3파동, 5파동까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4파동, 5파동 보통 어떤 그림이 되는 거예요? 4파, 5파는 조정이죠, 조정. 조정이죠. 요 조정. 요 조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3파가 시장이 상승이 끝인가요? 보통 그래서 5파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질문 주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조정의 폭은요. 상승의 15에서 20% 안쪽으로 이 조정을 보여요. 네. 근데 정말 우리 시장 대단한 게요. 1차 상승하고 조정 없었죠.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2차 상승하고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거 작았습니다. 10% 네. 15% 이내예요. 그러니까 정말 센 거예요. 이거는 조정이 약하다는 거는. 그래서 그만큼 더 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로 초강세론자가 많은 게 있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죠. 1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조정 이런 책들을 많이 보셨죠? 네. 이게 만약에 더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가 1파동이라 그래요. 이 전체를. 그 책이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에는 근데 이 상승폭이 너무 컸죠. 너무 컸죠. 근데 그렇게는 뭐 안 보인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코스피 만을 가겠는데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좋겠지만.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증시가 오르다 보니 모든 분들이 돈을 벌었을 것 같지만 코스피 상승세 역행에 고버스에 투자했다가 사상 최저가 수준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해주실 만한 조언이란 단기 조정 가능성에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ETF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항상 네. 반대쪽으로 많이 빠지면 사고 네. 그 우리 개인 투자들의 특징이 왜 그런 특징을 가졌냐면요. 네. 옵션 시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옵션 거래를 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옵션은요.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는 맨날 푸를 사고요. 내려가면 맨날 콜을 사면서 반대로 포지션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려는 그런 네. 특징을 많이 갖고 있고요. 반대의 특징을 많이 가져요. 아니 근데 실제로 보시면 시장이 올라간 날은 개인들이 팔고 내려간 날은 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시장이 올라가죠. 근데 개인들이 1조 2천억 사죠. 이렇게 사는 거는 약간 포모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올라가는 날은 팔고 내려가는 날은 사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습성을 우리도 모르게 그런 뭐랄까요 성향이 습성이 생긴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가 많이 오르면 결국 많이 빠지고 그렇죠. 그 2021년도의 경험을 우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까지 어떻게 가? 여기서 이제는 꺾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에 가장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반도체 업사이클을 안 믿은 거예요. 왜냐? 아무도 작년에 얘기 안 했어요. 반도체 업사이클. 작년 말에 가서 얘기했지. 그렇죠. 작년 중반만 해도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사이클 이렇게 갈 거다. 디램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를 계속 하면서 인버스에서 큰 손실을 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지금은 5,0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4,600 왔고 5,000에 가까우니까 이제 또 인버스 해야겠다는 분들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올해 하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는 시험을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시황에서 유동성이 회수되는, 즉 긴축이 돼야지 시장은 크게 꺾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올 상반기에 유동성의 보강이 엄청나게 세게 될 거예요. 왜냐? 특히 미국은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올 상반기에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반도체가 꺾여야지 우리 시장 꺾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 업사이클이 언제 꺾이냐, 요번 이 대세 슈퍼사이클이 언제 꺾이냐, 뭐라고 다들 얘기합니까? 아니, 여기 오시는 분들 제가 묻고 싶어요. 언제가 고점이래요?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좀 괜찮다고 하던데. 아니, 주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요. 반도체 전체 시황에, 실물 시황에 슈퍼사이클이 언제 꺾이느냐. 여러분 보세요. 한번 포털에 들어가 보세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있어요. 다 달라. 2028년에 사람도 있고, 29년에 사람도 있고, 30년에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올해는 아닌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는 한 1년 정도 먼저 선반영합니다.
주가가요? 주가가 먼저 선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이다 그러면 2017년 12월에 꺾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2017년 12월이다 2010년 12월에 꺾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지금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선반영에서 먼저 꺾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27년, 28년, 29년 막 30년까지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길어서 뭐 1년 반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다 보면 1년 정도 선반영하면서 1년 전에 먼저 꺾이고 먼저 반등하는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2026년 1월이지 않습니까? 네. 2027년에 꺾일 거야, 고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2027년 1월이면 지금 꺾이겠지만 2027년 어디 중반이나 말이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올해 중반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시황관이 꺾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매크로 시황에서 유동성과 반도체에 대한 견해가 올 상반기에 쉽게 꺾일 수 있는 분위기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지수가 올라갔다 해서 거기서 매도를 쳐가지고 또는 아랫방향으로 지수 아랫방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 부분에 좀 조심을 하시고 대신 이후에 고점을 찍거나 우리가 지수의 차트를 보면 고점 찍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반기 우려하고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 뭐 아랫 방향으로 뭐 베팅을 해보는 거는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상반기에 베팅을 하는 거는 다소 위험이 있지 않을까. 중간에 조정은 보이겠죠. 그런데 그 조그만 조정을 보이기 위해서 리스키하게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아랫 방향 베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증시만큼 좀 중요한, 시장만큼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일 텐데 외국인들이 그냥 반도체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같이 반도체 사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14만 전자 돌파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77만도 돌파했는데요.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 대폭 상향하는 근거는 어떻게 보시고 이사님은 어디까지 보시나요? 아까 삼성전자는 제가 지수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삼성전자 뭐 120조 영업이 얘기하죠. 이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33조 얘기를 네. 좀 하더라고요. 오늘 영업이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오늘 발표했는데 오늘 20조 나왔잖아요. 중간 분기 영업이. 4분기 영업이 20조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늘 왜 안 오르는 거예요? 안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장의 컨센이 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요번에 한 16조에서 18조 나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뭐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 보면서 그러면서 야 그러면은 영업이 20조 또는 살짝 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주가가 선반영했잖아요. 그건 알았어. 그 주가는 그건 반영했어. 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은 그 다음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다음 거. 그 다음 거는 뭐냐면 1월까지 그럼 기다려야 돼. 그게 아니고요. 네. 이달 29일인가 이달 말에 본실적 발표하죠. 네, 본실적 발표할 때 네. 1분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잖아요. 네. 이건 이번에 잠정실적이니까 그걸 안 했잖아요. 네.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할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게 지금 SK하이닉스는 올해 6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램이 지금 거의 60%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 HBM이 67%인데 디램이 그 정도 쫓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전체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1분기 가이드라인이 이게 최소한 25조 이상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면 주가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 그래야지 30조씩 나와야지 3, 40이 120조고 25조 나와야지 100조 아닙니까? 그러면 25조씩 나오면 100조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너무 어렵게 애널리스트처럼 저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25조씩 하면 100조지 않습니까? 100조에 멀티플 10배면 1000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820조입니다. 그럼 1000조면은 얼마 남았습니까? 남았네요. 180조 남았잖아요. 퍼센트지는 얼마입니까? 800조에서 83에 24, 25%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14만 원에서 25%면 30%면 3만 원에 3, 42. 그러니까 4만 원이니까 25%면 3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럼 17만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정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요. 그러니까 그게 25조가 이번 1분기에 나온다고 딱 이 시장이 공감을 하는 순간에 거기까지 그냥 달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1월 말쯤에 나온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사이에는 이제 요번 4분기의 실적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으니까 네. 좀 주춤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만 원 이상을 골라간다는 얘기는 100조가 아니고 네. 뭐 110조, 120조, 130조 이익이 나는 것들을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항상. 삼성전자를 보수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요. 제일 높은 데 보지 않고 조금 중간에 살짝 아래 이렇게 좀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냐면요. 이익이 100조에서 130조란데
그러면 나는 한 105주만 보자. 뭐 110주만 보자. 요렇게 저는 계산을 하거든요. 주가라는 거는 올라갈 때는 계속 좋게 위로 가고 내려갈 때 계속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하단으로 보고 내려갈 때는 상단으로 좀 보고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00조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정도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는 더더욱 그렇죠.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는 20조인데 20조 중에서 반도체 부분이 1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다른 데서 까먹었고 근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쪽만 있는데 15.6조 정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15.6조면 SK하이닉스도 뭐 100조 영업이 지금 올해 얘기를 하거든요. 100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요즘 더 높기도 부르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삼성전자랑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SK하이닉스 100조에 10배면 1000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SK하이닉스에 지금 보면은 540조거든? 그럼 거의 2배지 않습니까? 100만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12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내놓은 거는 그렇게 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예전에 막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에 17만 원, SK하이닉스에 100만 원을 바라보는 쪽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남들 얘기를 보고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까 제 계산법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세게 부르는 데는 어떻게까지 부르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1조 달러 가야 되지 않겠냐.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 그걸 좋아하고요. SK하이닉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별하게 난 삼성전자 아니고 SK하이닉스만 또 미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가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또 그들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갭 차이가 발생이 돼서 저는 이번 상승에는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얘가 2배가 가지고 140만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100만 원 위로 올라서면서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이는 이 정도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일봉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삼성전자입니다. 네. 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잘 보시면요. 얘는 올라간 게 없었습니다. 얘는 언제 올라갔냐? 9월부터 올라간 거예요. 맞습니다. 9월부터 올라가서 늦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뒤늦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더 셌던 이유입니다. 네. 왜냐하면 얘는 반영을 못했어, 그거를. 뒤늦게 올라간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얘는 9월부터 올라간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저기 옛날부터 한참 올라간 게 있어요. 이건 지금 일봉에서는 안 나오네요. 주봉 월봉을 보면 얘는 이전부터 올라간 게 있었거든요. 요때 올라간 게. 자, 작년에 올라간 게 이거 HBM 때문에요. 이때 지금 보기에는 얼마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이게 2배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먼저 올라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먼저 신고가 냈어요, 이번엔요. 그다음에 뒤따라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봉에 보면은 SK하이닉스가 훨씬 가파르게 움직이죠. 그러니까요. 그럼 왜냐하면 이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SK하이닉스가. 주가의 기울기는 영업이익의 이익률의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높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실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작년 4분기에도 진짜 굉장히 많이 들렸단 말이에요. 여의도에서 이제 하이닉스를 좀 팔고 삼성전자 사려고 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도 지금도 뭐 기울기를 보면 삼성전자가 좋아지긴 했지만 뭐 하이닉스보다 그동안 못 간 것만큼 팍 많이 올랐냐고 하기에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무겁죠. 지금 삼성전자가 더 무겁죠. 그래서 맨날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좋냐, SK하이닉스 좋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상승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SK하이닉스가 훨씬 재밌죠. 올라갈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더 빠지고 뭐 이러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그렇지 않고 전체 비중에서 내가 다른 주식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일정 정도를 얘를 비중을 가져간다. 그런 분들은 또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하이닉스는 올해 HBM이 완판된 거잖아요. 그럼 올해 이익률과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됐잖아요, 얘는요. 그렇죠. 확정됐죠.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봉을 보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김 작가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보시면요. 또 기초 분석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보통 기초 분석에서 첫 번째 갭이 있고요. 두 번째 갭 상승은 소멸갭이라고 해요. 소멸갭 이후에는 조정을 좀 보입니다.
이게 있고요. 또 두 번째, 이격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얘가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이 이평선들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래? 개인의 각도론입니다. 이렇게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팔아야 된다. 이게 걔네 각도론이거든요.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실제로 더 간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오려는 속성을 갖습니다. 왜냐? 수급 때문에 그래요. 수급 때문에. 결국은 얘는 지금 보면 이격이 훨씬 많이 벌어져 있죠. 이때보다도요. 그리고 갭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면. 그래서 두 종목 다 사실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더 가져갈 거야.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다면서 네. 더 가져갈 거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쫓아가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 올해 1분기 HBM4 최종 품질 승인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이게 2분기 출하량 급증과 실적 반등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양치기 소년처럼 그 될 거다 그래서 계속 안 되고 그랬던 네.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예, 이번에 이제 실제로 만약에 되면 SK 하이닉스에 밀린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HBM 못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높게 준다라는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반도체 업사이클이 돼서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HBM 영업이익률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추격했기 때문에 반도체만 팔아도 메모리 반도체만 팔아도 HBM만큼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4의 퀄타스가 통과되면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면 삼성전자가 없었던 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는 그게 저는 상승 강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2027년에서 30년까지 이제 전망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반도체 그러면 슈퍼 사이클 과거와 좀 다른 점도 있나요? 다르죠. AI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럼 이게 보면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2029년, 30년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 반도체를 보는 사람들 중에 반도체 애널리스트,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반도체를 보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제조업 PMI예요. 글로벌 제조업 PMI, 특히 미국 제조업 PMI가 상승으로 전환하면 반도체가 오릅니다. 반도체가 오르고 걔들이 올라야지만 된다라고 맨날 생각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 PMI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맨날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스매칭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공부했던 그 이론도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제조업 PMI가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뭐요? 가전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기계, IT 디바이스의 수요가 생기면서 반도체 수요가 생기고 반도체가 좋아지는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이번에 AI로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라고 하면은 그러면 HBM만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노래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AI 전체 중에서 전반기에 있었던 지난 3년은 엔비디아 향 반도체, 즉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만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전반기에 있는 인프라 구축하는 반도체였고요. 지금에 움직이는 것은 그 역량이 분명히 후광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위 ASIC 또는 AI 기능이 들어가는 디바이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바야흐로 제조 PMI가 올라가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AI가 기능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상당 부분 다르다는 거죠. 경기와 상관없이 AI 사이클과 연동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떨어지기 위해서 상당히 높아요. 다만 저 데이터 센터 향은 미국이 3년 동안 좋았고 거의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좋았잖아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올랐나요?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은 그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 향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맞춤형 반도체에 있는 그리고 각종 AI 디바이스에 있는 수요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진짜 반도체 업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전에 있던 거는 데이터 센터형이었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3, 4개월 뿐이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 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는 거죠. 뭐냐? 데이터 센터 구축했어요. 얘기가 지금 좀 길을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놓고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제품 만든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챗 GPT에서도 거의 광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아마존도 그걸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AI 기능을 로봇에 넣을 거고, 그 로봇이 운전하는 게 자율주행이고, 막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지컬 AI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과정에 지금 속해 있는 건데, 가다가 돈을 못 벌어서 그 전방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얘네들이, 빅테크 애들이 안 좋대. 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도 당연히 따라서 더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반도체 업사이클이라는 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3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이번에 시작한 것이, 그 기대감이 결국은 가긴 갈 건데, 왜냐면 AI가 뭐 3년 만에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은 전방에 있는 AI를 첫 번째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것을 가지고 상용화시키고 서비스화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그것을 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뭘 자꾸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구글이 시가총액 2위가 됐습니다. 어제부로. 1위가 4.5조 달러 엔비디아이고요. 2위가 애플이었지 않습니까? 3.9조 달러. 구글이 3.9조를 좀 넘겨서 구글이 2위가 됐어요. 애플이 3위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글이 시가총액 2위가 되면서 만약에 구글이 계속 오르고 아마존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와 상관없이 더 갈 수 있어요. 그쪽 진영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무슨 표현을 드리냐면, 지금의 반도체는 자꾸 데이터 센터만 보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구글 진영은, 엔비디아 진영은 데이터 센터잖아요. 구글 진영은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 거 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하려는 건 뭐예요? 맞춤형 반도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각종 디바이스에 맞는 반도체를 구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부장 종목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낙수 효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탑픽은 어디가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반도체 투자할 거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더 나은 건가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이제 들고서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 뭐 제가 전에 어떤 방송을 해봤더니 뭐 7대3 법칙 얘기하시는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7대3이라는 거를 많이 쓰죠. 뭐 7대3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채권을 칠하고 주식을 사만하는 건가? 뭐 안전자산 70%하고 뭐 액티브한 고위험 자산 30% 하는 거다.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논리는 뭐냐면 저는 상당히 공감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투자를 재테크 투자를 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롱텀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의 70%는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 거겠죠? 롱텀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주식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미국의 지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좀 두고,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액티브하게 막 급등하는 종목도 좀 사보고, 그리고 고수익을 누리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질문은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대답을 왜 이렇게 드렸을까요? 아니, 그럼 반도체 회사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그 정도 비중을 두고요. 나머지 한 30%를 하든 20%를 하든 얘네들은 또 오르면 또 급하게 움직이니까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 부품이나 이런 종목을 매매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굳이 말씀을 좀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비는요. 증설이 돼야 됩니다. 증설이.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비들이 그렇게 많이 못 떴잖아요. 근데 이제 증설 얘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증설 보도가 어저께 나왔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증설을 하면 삼성전자가 걔들이 증설하는데 얘는 많은 게 못 쫓아가면 나중에 시장 MS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증설할 개연성이 있는 거죠. 이 증설의 뉴스를 보면서 반도체에 있는 장비의 대표 종목들이 있어요. 장비의 대표 종목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비 대표 종목이 뭐냐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AD테크, PSK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장비의 대표 종목들을 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거기에 지금 테슬라 칩 수주하기로 이난호로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뉴스에 퀄컴 얘기가 있었죠. 많이 보셨죠? 기사 다 보시죠? 퀄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에서 많이 깎아먹는 게 파운드리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골치 아팠잖아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가 정상화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삼성 미국 공장 파운드리 공장에 소위 납품하는 장비 소재 부품사들이 있어요.
따로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또 달리 움직이겠죠. 네. 그쪽이 좀 그게 하나가 또 테마가 되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제가 종목을 직접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삼성, 테일러 공장, 후방 기업, 납품 기업 이렇게 하면은 종목들이 쭉 나와요. 네. 뭐 FS도 있고 솔브레이도 있고 그런데 그냥 종목 얘기하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올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뭘 사야 하는지 유망세터 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실까요? 뭐 말씀드린 대로 밸류 네.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은 밸류 지금 빠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네. 저는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걸 좀 봤으면 좋겠고 바램이 있다면 지금은 자신은 좀 없는데요. 거기 그 배당 정책이 바뀌면서 배당 세율 정책이 바뀌면서 네. 배당주들이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배당 ETF나 배당 펀드를 좀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걔네들이 뭐 좀 주춤주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바람은 뭐냐면 배당 관련주라고 하면 맨날 오르는 게 금융지주 그런 것만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좋아지려면은 그 중견기업 중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도 진짜 올라줘야 돼요. 근데 그런 때들이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요번에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법 개정 그리고 세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여러분 여전히 관심 있으신 데가 조방원이잖아요. 조방원. 네, 조방원이지 요즘에는 않습니까? 로봇. 그렇죠. 요즘 이제 로봇. 이제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거의 뭐 AI예요. 여기는 이제 AI? 전체가 이제 AI에 들어가 있는 거고. 조방원에서는 저는 이제 조선은 어떻게 보냐면 LNG 쪽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NG선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LNG선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올 거라고 보여져서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현대중공업인가에서 LNG선 내척 수주가 있었죠. 현대중공업인가 조선해양에서 그렇게 지금 연초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올해 LNG 쪽에 수주 모멘텀이 가장 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는 오늘 보도 나오니까 오늘 방산주가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방산주는 아닌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비 증액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방산주가 러시아 러시아 전쟁이 휴전한다, 종전한다 얘기하면서 밀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다 반영한 것 같고요. 이제 각국이 유럽을 포함한 미국 뭐 각국이 국방비 증액을 하면서 하나하나 수주 모멘텀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많이 늘었고요. 또 올해도 한 20% 이상은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20%뿐이 안 늘어나면 주가는 그렇게 막 크게 못 가지 않겠냐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이 빠졌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좀 없어졌거든요. 네. 요즘에 보면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역사 신고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르고 있죠. 오늘 한번 볼까요 차트요? 한국항공우주를 보면요. 이거 방산주의 대표적인 거였잖아요. 얘는 역사치 신고가예요. 얘는 쉬었지만 그냥 얘는 쉰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지수가 약간 밀리고도 있는데 얘는 7, 8%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역사치 신고가 근처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도 보시면 얘가 밑에서 가고 있습니다. 얘가 제일 많이 빠졌었거든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더 많이 오르겠나가 아니고요. 더 제일 약한 놈인 거예요.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근데 얘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수주 모멘텀과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밑에서는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또 고평가 논란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네들은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전력 인프라라고 봐야겠죠.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의 데이터 센터하고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송배전이 있고 그리고 원자력이 또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우리나라 원자력은 당장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모멘텀을 가져갈 거고요. 당장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그런 뉴스가 나올 때 바로바로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원전은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짓는데 오래 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원전 사업을 하는 쪽은 아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 사업하는 기업이 아니고 거기에 가스터빈 납품하고 뭐 현대가스 같은 경우는 원전 공장을 건설하는 거고 얘네들은 즉각적으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쪽이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원전은 그 과정 속에서
수익이 즉각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군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반영을 계속하면서 아마도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 좀 더 여쭤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이 현대차의 그럼 기업 가치 재평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차는 네. 두 가지 때문에 일단은 주춤해놨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좋잖아요. 지금 뭐 CES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가서 신고가 내고 뭐 이런 현상을 나타냈는데 현대차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은 다 뭐였냐? 왜 그렇게 좋다는데 현대차는 못 올라요? 맨날 질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왜 신고가 나고 다 오늘 조정 보이고 그러는데요. 근데 현대차가 못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 그 두 가지는 하나는 관세 문제가 있었죠. 작년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대차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요. 작년에 피크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 실제로 올해 현대차 기아의 올해 성장률을 그렇게 높게 안 봐요. 한 자릿수로 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에 기울기려 주가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약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현대차는 뭐가 있어야 되냐? 모멘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멘텀에 로봇과 자율주행이 붙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멘텀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 가치가 없는 종목이 움직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저평가의 종목이라니까요. 얘는 저평가 종목에다 배당 성향도 높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시장이 올라가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모멘텀이 딱 붙어버리면서 뜬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 그리고 여기에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은 이제 AI가 움직이는 반도체가 움직이는데 소외되지 않고 요번부터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브가 그룹 내 로봇 밸류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인데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부품사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현대오토웨브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습니다. 뭐 현대오토에버 있고 현대모비스 있고 현대글로비스 있고 뭐 삼현이라는 데가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 협력사 이렇게 보면요. 외국사가 많아요. 국내사에서 중소형사들이 같이 수혜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뭐 굳이 따진다면 SOS랩 이거 지금 올라가잖아요. 뭐 이런 애들이 그 기술력 때문에 이런 라이다 기술력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몇 개 뭐 이런 종목이 있긴 한데 작은 종목들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현대차 그룹 내 계열사 중에서 현대차, 기아,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웨브 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지금 선두는 현대오토웨브가 선두인데 저는 선호는 현대모비스를 선호를 합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현대오토웨브는 뭐 약간 테마성으로 좀 있는 거고 현대모비스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평가 속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을 미국 현대차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예전부터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약간 시장의 지금 질문하고 좀 벗어난 얘기인데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아직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현대그룹이. 삼성그룹은 뭐 삼성물산을 통해서 뭘 하고, 이런,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죠? 현대차 그룹이 이걸 할 건데, 거기 핵심이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2030년에 조립공지에 본격 투입되는데, 이게 현대차의 단순 제조 역량을 넘은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신호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 3만 대가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로봇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의 모멘텀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공장 자동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다른 기업의 제조업의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자동차 공정에 먼저 이걸 투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로봇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력을 대체하는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로봇의 플랫폼 또는 범용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돼야지 실제로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익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꽤 걸려야 됩니다. 사실은 몇 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당장은 공장 자동화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봇 팔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자체의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제조업의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익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수익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전 시간이 필요하고 그보다는 현대차의 비용 절감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트럼프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행정 명령 전망 속에서 제조 강국인 한국이 글로벌 로봇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이제 부상이 되는 건가요?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같이 미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LG도 로보티즈 뭐 이런 게 있고,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고, 뭐 대부분 대형 대기업들이 로봇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죠. 전 세계 로봇은 지금 1위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좀 잘하고 있고요. 일본.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그 선두에 대고 우리가 거기에 선두야. 우리 기술력이 최고야 하기에는 아니죠. 좀 약해요. 그렇죠.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뭘 찾자 이거보다는 그냥 네. 대표 선수로 하는 게 어떨까요? 자,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 CES 2026 개막 이후에 뭐 오르는 것들도 있었고 차익 실현 매물 하락세 보인 종목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CES도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테마를 하면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시점은 좀 언제쯤이 될까요? 아직은 대부분 다 실적이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떤 테마예요? 로봇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장 자동화나 공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데는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데고요. 근데 휴머노이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부분은 실제로 수익을 어디서 내는 거냐면은 로봇을 공장이든 가게라 하면 이제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떻든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로봇을 한 대 판 걸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을 이후에 뭐 업그레이드하고 OS하고 뭐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이걸로 아마 수익을 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범용이 되는 순간이 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한 3년 뭐 근데 자료에 보면은 2028년에서 2030년 이 정도 돼야지 되는 게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장 공장에 투입할 수 있어서 공장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쪽을 우리는 지금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만일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를 보고서 어떤 주식을 지금 내가 사서 있어요. 네. 근데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중에 아까 1% 이상 올라갔는데 마이너스가 나네요.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더라고요. 예,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을 준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지금 내가 사가지고 3년을 기다린다?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단기적인 수익성이 있는 쪽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작가 TV의 시그니처 질문이죠. 지금 현금 5천만 원 있는 분이라면 좀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랑 시청자분들에게 2026년 첫 이사님과의 방송이니까 투자 좋은 한마디만 좀 주고 가신다면요. 이제 저는 이제 현재 주식을 개별 주식을 좀 못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요. 계시니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ETF나 펀드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형 펀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이제 이 반도체 다음은 배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당 관련주들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점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들고 가야 되고요. 반도체는 들고 가고 세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반도체 그리고 배당 쪽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 에너지는 만약에 물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익을 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이제 원전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력 에너지 중에 송배전이 있잖아요. 네. 송배전 중에 우리는 여태까지 그 고압 변압기, 변압기 위주로만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위주로 봤는데 그들이 지금 꽤 또 조정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꽤 오랜 동안 이 AI 시대에 그리고 AI 시대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 후 재건. 재건하면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다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꽤 오랜 동안 전력 에너지 쪽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떤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은 이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을 내려면요. 어떤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주식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시장 사이즈예요. 시장 사이즈. 말을 그냥 뭐 시장 사이즈라고 얘기했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제품을 파는 시장이 글로벌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팔고 유럽에 팔고. 근데 맨날 한국 시장에서 전방 산업에 있는 대기업에 납품해갖고 이렇게만 산다. 그러면 되게 주가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이 제품을 글로벌리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사는 게 조그만 기업이라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뭘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참 사실 요거 굉장히 길게 얘기할 될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이 지금 제네시스 미션을 이거 트럼프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요. 요거 시작한 지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제네시스 미션이 대단한 거예요. 제1차 제네시스 미션이 그 원자 핵폭탄 개발이 제네시스 미션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네시스 미션이 달 착륙, 달 인공위성이었고요. 요번이 제 3차 제네시스 미션이에요.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걸 딱 선정을 하면 한 국가의 모든 자본과 그리고 정책과 이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걸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주식 투자를 떠나서. 미국이 이 시점에서 왜 3차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걸 걸고 요번에 여기에 매진을 하는가. 이걸 공부하시면 왜 중국한테 저러는가. 왜 베네수엘라한테 저러는가가 거기서 답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던 이유를 잠깐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그동안에 글로벌리제이션 하면서 제조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미국은 성장에서 또는 미국의 제조업에서 또는 미국의 고용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후퇴하게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게 이번 제3차 제네시스 미션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네시스 미션에 어디를 중점 사업을 할 거라는 걸 써놨는데 사실 너무 많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AI, 첨단 제품, 핵심 광물, 양자, 생명공학,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이렇게 해요. 조금 더 묶어보면 뭐냐면 AI예요. 하나는. 또 하나는 생명공학, 또 하나는 에너지예요. 근데 주가도 그렇게 움직이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지금 올해를 내년까지 안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를 한번 쭉 자료를 좀 보시면서 공부 좀 해보시면 그러면 되게 이 정책을 보거나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AI와 생명공학과 에너지 쪽. 제네시스 미션. 근데 아까 전에 반도체 배당형이랑 전력 에너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배당형 ETF를 이사님이 원래 예전에도 투자를 하시는 스타일이셨는지 아니면 작년과 올해 한국의 변화를 보면서 배당형을 이제 좀 담아 가시기 시작했는지. 올해 한 거예요. 올해. 원래 그쪽을 투자하실 원래는 안 했습니다. 예, 원래는 배당형을 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볼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축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우리나라 반도체만이 아니고 글로벌 반도체, AI 반도체 네. 그런 펀드나 ETF가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을 한쪽을 하고 있고요. 전력 에너지는 이거는 그냥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AI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두 가지는 글로벌리인 거고요. 배당은 우리 국내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확산돼서 얼마나 각광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기회가 있는 섹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사님 뭐 신간이나 뭐 새로운 뭔가 나오는 건 있으신가요? 이제 신간 나오신 지 좀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폈는데요. 제가 2년 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작년에 책이 안 나왔었죠? 그 질문을 왜 갑자기 주시죠? 할 것 같으니까 할 것 같아요. 올해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신간이.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쯤? 빨리 하면 좋긴 좋은데 네. 이걸 뭐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제가 부서도 옮겨졌고 올해 어디로 옮기셨죠? 영업부에 있었는데 자산관리전략부라고 우리 교보증권에서 특화되어 있는 데인데 뭐랄까요 고액자산가 뭐 네. 기업 이런 데 세미나 하면서 투자 전략 해주는 부서로 좀 옮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고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이번에 다시 한번 책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기획은 했기 때문에 시작은 이미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베스트셀러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독자분들이 이사님의 신간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번 이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내 손님은 박변태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